차라리 그 배에 든 것까지 사라져버려. 병원 복도에 시어머니의 저주 같은 고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달려든 그 여자의 발이 임신 6개월인 제 딸의 배를 향해 날아들었고 서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흰 원피스 아래로 번져나오는 핏자국, 창백하게 질린 딸아이의 얼굴.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무릎으로 딸에게 기어가면서 되뇌었습니다. 대체 왜 저 여자는 제 딸을 죽이려 하는 걸까? 그로부터 석 달 뒤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매 딱지가 붙은 대저택 앞 한때 저를 거지 취급하던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박덕자는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오열하고 있었죠.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엄마였던 제가 어떻게 저들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은 서울의 한 여성 전문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5살 강명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딸 하나 키우는 데 바쳤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 나이에 시댁이라는 거대한 벽과 전쟁을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건 고부 갈등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뱃속 아이의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한강동에 있는 라온 여성의원 대기실, 저는 서아 옆에 앉아 딸아이의 불룩한 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 34살에 얻은 늦둥이 아기였죠. 서아가 29에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딸이 수줍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엄마, 아기 방은 연두색으로 할까? 하늘색으로 할까? 서아가 육아 잡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게 오른 딸의 얼굴에는 예비 엄마 특유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연두색이 좋겠다. 눈도 편하고. 그치? 나도 연두색이 좋아. 그리고 태명은 복덩이로 할까 했는데 여보가 도담이가 어떠냐고 하더라고. 도담이? 도담도담 잘 큰다고? 응. 괜찮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주름이 깊어진 제 손과 달리 서아의 손은 아직 보들보들했습니다. 이 손이 곧 아기를 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병원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대기실에는 서너 명의 임산부가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라벤더 향 디퓨저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벽에 걸린 아기 사진들이 포근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강서아님, 이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서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아가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같이 들어갈 거지? 그럼, 당연하지. 저는 서아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렸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덕자, 서아의 시어머니가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가락에는 루비 반지,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69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짙은 화장을 하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소박한 병원 대기실에 군림하러 온 여왕처럼 보였죠. 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덕자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재수없게 하필 여기서 마주치네. 덕자는 인사도 없이 빈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며 서아의 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배만 산만하게 나왔어. 뭘 그렇게 처먹었길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할 소리입니까? 서아의 눈가가 금세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기검진 받으러. 알아. 내가 왜 여기 왔겠어. 손주 상태나 확인하려고 온 거지. 내가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덕자의 말투에는 가시가 잔뜩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그래도 서아가 몸이 무거운데 말을 좀 가려서. 아이고, 사돈 어른께서 나서시네. 덕자가 비웃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경멸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으면 조용히 계시든가. 뭘 안다고 나서요? 뭐라고요? 들으셨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배에 든 애가 우리 정가 핏줄이라는 게 전 솔직히 역겨워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임산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간호사들도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닥쳐. 덕자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뭔데 말대꾸야. 시어머니한테.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감싸 안으며 덕자를 노려봤습니다. 사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사람? 저게 사람이에요? 덕자가 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빌붙어서 밥이나 축내는 게 사람이에요? 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더니 이제 와서 배 내밀고. 그것도 딸이면 어쩌려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덕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사돈. 덕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배에 든 게 진짜 우리 아들 핏줄인지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뭐라고요? 들으셨잖아요. 전현이 시집와서 뭘 했는지 누가 알아요? 5년이나 씨가 안 먹히다가 갑자기. 웃기지도 않아. 서아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제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견디면 언젠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걸. 딸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는 건 엄마가 아니라는 걸. 사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음에 그런 소리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덕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뭘 어쩌겠다고? 고작 딸 하나 시집 보낸 게 전 재산인 집에서?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덕자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그 배에 든 거
어차피 우리 집안 것이니까. 진료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걸.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덕자의 차가운 눈빛, 서아를 향해 내뱉은 저주 같은 말들, 그리고 제품에서 흐느끼던 딸의 떨리는 어깨.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새벽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여보, 또 악몽 꿨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 일은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검진 다음 날 서아가 시댁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볼게. 벌써? 며칠만 더 있다 가지. 시어머니가 오늘 안에 들어오래. 손님이 온다고. 서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그 모욕을 당하고도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가 얼마나 서글플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가 바로 갈게. 응, 알았어, 엄마. 서아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여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태동이 느껴진다며 신나게 얘기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고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아야,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응, 먹고 있어.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딸이 말하지 않으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 일에 지나치게 끼어들면 오히려 서아 입장만 난처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서아의 친구 민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서아 친구 민지예요. 민지야. 웬일이니? 서아가 걱정돼서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되고 어쩌다 통화해도 울먹이기만 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던? 자세히는 안 했는데요. 시댁에서 힘들다고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잠도 못 자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서아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딸이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서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볼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통통하고 화사했던 얼굴이 마치 중환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서아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아가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뭐가 괜찮아? 그 꼴이 괜찮아 보여?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지더니 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서아야, 엄마한테 말해. 뭐가 힘든 거야? 딸이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안 줘. 뭐?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 눈치를 주고 따로 먹으려고 하면 부엌 출입하지 말래. 그래서 그냥 간식으로 때우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 6개월인 며느리에게 밥을 안 준다고요? 그게 말이 돼? 임신부한테?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배만 부르면 게을러진대. 그리고 서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집안일을 다 시켜. 빨래, 청소, 설거지. 시누이 방까지 치우래.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시집은 왜 왔냐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집에서 뭘 더 먹여? 밥도 안 주면서 일을 시켜? 어쩔 수 없어, 엄마.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아기 낳을 때까지만 버티면. 버텨? 그게 버틸 일이야?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엄마는 나서지 마. 그러면 나만 더 힘들어져. 시어머니가 엄마 욕하면서 나한테 화풀이 하거든. 딸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서면 딸이 더 힘들어진다. 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울지 마.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대신 약속해. 정말 힘들면 바로 전화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응. 고마워, 엄마. 영상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아한테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고 있어.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킨대. 뭐? 그게 무슨...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은 우리가 나서면 안 돼. 서아가 더 힘들어진대. 그래도 그렇지. 임신한 애한테 어떡해. 나도 알아. 나도 당장 가서 따지고 싶어. 근데 서아가 그러지 말래.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이 버티겠다는데 억지로 끌어올 수도 없고 시댁에 쳐들어가면 서아만 난처해지니까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목소리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웃음소리를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만 했고 어떤 날은 힘이 없어서 말을 잇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도 뭐라고 했어? 그냥 내가 낳을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왜 기대를 하냐고. 딸이면 당장 나가래.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시누이가 자기 빨래 좀 해달래. 손빨래로.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저를 전화벨이 깨웠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아. 저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야? 엄마,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끔찍한 소리. 서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피가 나.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아야, 어디야? 지금 어디야? 시댁, 방에. 당장 나와. 엄마가 갈게. 지금 당장. 저는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잠옷 바람으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 주소를 외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 제발, 제발 버텨.
택시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내 딸을 지켜주세요. 내 손녀, 손자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뱃속 아이의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시댁 앞에 멈췄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가 대저택.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3층짜리 양옥집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졸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가정부인 것 같았습니다. 서아 엄마예요. 문 열어주세요. 급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우리 딸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당장 열어요. 제 고함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아, 서아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 불이 새어나오는 방이 보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 아래로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이불에도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 저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어. 병원 가자. 무슨 소란이야, 이 밤중에.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박덕자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면 마스크를 이마 위로 올린 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서아가 출혈이 있어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출혈? 그깟 거 가지고 난리야? 덕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깟 거라고요? 임신부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임신하면 다 그래. 별거 아니야. 덕자는 서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을 보는 것처럼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호들갑 떨면 어떡해. 우리 집안 며느리가. 호들갑이요? 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먼저였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 해요. 저는 서아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딸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덕자가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았습니다. 어딜? 우리 집 며느리를 함부로 데려가? 비켜요. 뭐? 비키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안 비키면 경찰 불러요. 감금죄로. 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가봐. 대신 기억해. 오늘 내년이 한 짓.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아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긴. 넌 아무 잘못 없어. 저는 딸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없어서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 잡은 택시에 서아를 태우고
저는 외쳤습니다. 한강동 라온 여성 의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응급이에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저는 서아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도담아, 도담아. 할머니야. 제발 엄마 뱃속에서 버텨줘. 제발.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이에요. 임신 6개월인데 출혈이 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아가 휠체어에 실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우리 딸이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강서아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엄마예요. 우리 딸 괜찮아요? 의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태반이 일부 박리된 상태라 지금 움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안정.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나요? 얼마나 안정을 취해야 해요? 최소 한 달 이상. 가능하면 출산 때까지. 입원을 권하지만 환자분이 집에서 요양하길 원하시면 철저한 침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네. 환자분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임신 6개월 차인데 체중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은 것 같고.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밥을 굶겼다는 얘기, 잠을 못 잤다는 얘기, 집안일을 시켰다는 얘기, 전부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좀 힘들었어요. 의사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짐작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입원시킬게요. 수액 맞고 안정 취하면 내일쯤 퇴원 가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떠나고 저는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댁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집에 다시 들어가면 서아는 죽습니다. 아기도 죽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명숙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치고 운동화 끈도 제대로 안 묶은 채 여보, 언제 왔어? 문자 보고 바로 왔지. 서아는 어때? 입원했어. 아기는 무사한데 절대 안정이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뭘? 서아 시댁으로 안 보낼 거야.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우리 딸 죽어. 하지만 시댁이고 뭐고 없어.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야. 전쟁이야.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5년을 같이 살면서 제가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알았어. 당신 결정 따를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과 아침 사이 그 경계의 빛,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견디면 나아진다고. 저도 그렇게 살았고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조용히 견디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기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제 딸의 피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덕자, 정만규, 정세린,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서아가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밤을 새우며 딸 곁을 지켰습니다. 수액줄에 연결된 서아의 손등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딸이 시집간 뒤로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잠깐 집에 다녀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서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만에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핏기 없는 입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그래도 넌 걱정 마. 도담이 걱정이나 해. 서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덕자였습니다. 모피 코트 대신 밍크쇼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린 채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시누이 정세린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명품백을 어깨에 걸치고 껌을 씹으며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 여기가 병실이야?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있어? 세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덕자가 저를 흘겨봤습니다. 왜 오긴? 우리 집 며느리 데리러 왔지. 서아는 절대 안정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 안정? 웃기네. 덕자가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닥쳐. 덕자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엄살 떠는 것도 정도가 있지. 피 좀 나왔다고 입원이야? 옛날 여자들은 논에서 애 낳고도 바로 이랬어.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서아만 힘들어지니까요. 사돈, 의사 선생님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발 며칠만. 며칠? 우리 집 며느리가 여기서 며칠을 처박혀 있어? 그게 말이 돼? 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이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 며느리가 친정엄마 데리고 병원에 처박혀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이 며느리를 구박해서 적골이 됐다고 수군거릴 거 아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덕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딸이 죽을 뻔했는데 체면이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체면이 먼저예요? 이것 봐라. 딸 하나 시집 보낸 게 전 재산인 집에서 목소리는 커가지고. 덕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아 여기서 안 나갈 거예요.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뭐, 들으셨잖아요. 안 보낼 거예요. 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거역이라는 걸 당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분노가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야, 강서아. 덕자가 서아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친정엄마 뒤에 숨어서 시어머니한테 대들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뭐. 서아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자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모든 게 다 연극이지? 피 좀 나온 거 가지고 입원까지 하면서 우리 집안 망신 주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여기서 이 난리를 쳐? 덕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진짜 아팠어요. 진짜로. 아프긴 뭐가 아파. 꾀병 부리는 거지. 그 배에 든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머니.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덕자와 서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경찰? 덕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기네. 경찰 불러서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러 온 게 죄야? 딸한테 소리 지르고 겁주는 게 문병이에요? 이것 봐라. 정말. 덕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라리 그 배에 든 것까지 사라져버려. 덕자가 저주처럼 내뱉으며 침대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덕자가 저를 밀치며 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서아의 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아의 비명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서아가 배를 감싸 안으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흰 환자복 아래로 붉은 핏빛이 번져나왔습니다. 서아야.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제 고함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세린이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덕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건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뭘 한 거야? 저는 덕자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신부 배를 발로 차? 그게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시끄러워. 전현이 먼저. 닥쳐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에게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덕자가 움찔했습니다. 그 사이 서아는 응급카트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가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의 배를 발로 찼다고. 지금 응급수술 중이라고.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덕자를 가리켰습니다. 덕자는 세린에게 무언가를 급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박덕자 씨, 잠깐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다가가자 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동행? 내가 왜? 폭행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폭행?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건드린 게 폭행이야?
임신부를 폭행한 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덕자가 연행되어 가는 동안 세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어머니가 경찰에 끌려가시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망신이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망신 걱정이에요? 아, 죽긴 누가 죽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세린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2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태반 박리가 더 심해져서 언제 조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출산까지 입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위 태민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어머니, 태민아. 태민이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옥상으로 가시죠.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비밀에 대해서요. 병원 옥상은 쌀쌀했습니다. 3월 초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 멀리 한강이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저는 태민과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볼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민아,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왜 우리 서아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어? 시어머니가 그러는 걸 왜 그냥 봤어? 넌 남편이잖아. 태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왜 그랬는지. 대체 우리 서아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태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네. 돈에 관한 비밀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태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서아 시할아버지께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남에 상가 건물 2채랑 땅이 꽤 있으셨는데 시가로 따지면 한 500억쯤 됩니다. 5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태민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산 전부를 첫 증손에게 신탁으로 묶어서 상속한다. 그게 유언의 핵심이었어요. 첫 증손? 그러면 네. 서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첫 증손이에요. 그 아이한테 500억이 전부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아를 괴롭힌 거야?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유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500억이나 되는 돈이 손자한테 넘어가면 정작 본인한테는 한 푼도 안 오니까? 그래서 임신을 방해한 거야? 5년 동안? 처음에는 아이가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태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어머니가 서아 음식에 뭔가를 탔대요. 임신이 안 되게 하는 약 같은 걸.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뭐라고?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서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때 누나한테서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서아 밥에 몰래 약을 탔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 5년 동안 제 딸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병원도 다니고 한약도 먹고 밤마다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아이가 안 생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모든 고통이 시어머니의 짓이었다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혼하라고 했어요. 서아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 이혼? 네. 서아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그 여자한테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첫 증손이 되니까. 그러면 유산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저는 서아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미쳤어요.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서아를 직접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굶기고 일 시키고 막말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하게 만들려고. 저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산시키려고? 일부러?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직접 손을 쓴 거예요. 태민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막았어야 했어요. 진작에 서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야 했는데 저는 겁쟁이였어요. 부모님한테 맞서는 게 무서웠어요. 그 사이에 서아가 닥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넌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아가 굶주리고 있을 때, 막고 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저는 넌 남편이야. 아내를 지켜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뭘 했어? 어머니 눈치나 보면서 숨어 있었잖아. 태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는 거겠죠. 사실이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돈 때문이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 때문에 제 딸이 5년을 고통받았고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밥에 약을 탔고 굶기고 때리고 결국 발로 찼습니다. 그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가슴속에서 응어리졌습니다. 복수해야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딸을 죽이려 한 자들을 가만두면 그들은 또다시 덤빌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마저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태민아, 저는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뭐든 하겠습니다. 유언장 원본 가져올 수 있어? 태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래. 그리고 시댁에서 위조한 서류가 있다며? 유산 가로채려고 만든 거. 태민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세요? 몰라도 짐작은 돼. 500억짜리 유산을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태민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댁 재정 상태 알고 있어? 어느 정도는요? 자세히 말해봐. 아버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머니가 쓰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누나는 뭘로 먹고 사는지. 태민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사실 많이 안 좋아요.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한 20억쯤 빚이 있을 거예요. 거래처한테도 밀린 돈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는 할아버지 유산 내려오면 그걸로 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쳐 돌아가신 거고, 누나는? 누나는 걔는 돈이 없어요. 신용카드 한도만 빌렸으면서 허세 부리는 거예요. 이미 카드 연체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태민아. 이 정보 꼭 필요했어. 어머니, 뭘 하시려고. 몰라도 돼. 저는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제발 서아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서아 곁에 있고 싶으면 내 할 일을 해. 유언장이랑 서류, 일주일 안에 가져와.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상 문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다. 그럼 나도 돈으로 갚아주지. 법과 돈. 그 두 가지로 저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한 푼 한 푼 뺏어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밀어붙여서 결국 무릎 꿇게 만들겠습니다. 전쟁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아니라 상속과 가정 분쟁의 전문적인 사람. 시댁 같은 부잣집을 상대할 수 있는 경험 많고 단단한 사람.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후기도 찾아보고 승소 사례도 확인하고 상담 예약도 여러 군데 잡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오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군더더기 없는 검정 정장. 첫인상부터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강명숙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이 든 USB.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아가 시집간 후 5년간 겪은 일들, 시어머니의 학대, 병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그리고 태민에게서 들은 유산 이야기까지.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은 나중에도 있으니까요. 오유진 변호사는 내내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네. 임신부에 대한 폭행, 그것도 유산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에요.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만약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상해죄까지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면 변호사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살인미수로도 갈 수 있어요. 살인미수. 그 단어가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네. 태아에 대한 고의적 위해는 살인미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면 동기까지 명확하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유진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CCTV 있어요? 병원에 있을 거예요.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목격자는? 간호사들이랑 다른 환자들이 봤어요. 좋아요. 진단서는 이미 있고, 그리고 사위분이 말씀하신 유언장이랑 위조 서류, 그거 꼭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사위가 가져오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행하죠. 먼저 고소장 접수하고 검찰 고발까지 갈 겁니다. 시댁 재정 상태도 파헤쳐서 약점 잡아야 해요. 재정이요? 네.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시댁이 돈에 허덕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불법적인 거 없는지, 그쪽을 건드리면 저들이 견딜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지만 그만큼 믿음직했습니다. 비용은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따로 협의하죠. 솔직히 이 케이스는 언론에 터뜨리면 사회적 이슈가 될 겁니다. 임신부 폭행, 상속 다툼, 재벌가 비리. 대중이 좋아하는 요소가 다 있어요. 언론이요? 네. 물론 어머니 결정에 따르겠지만 여론전도 중요해요. 저쪽에서 돈으로 막으려 할 테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언론에 노출되는 게 걱정됐지만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이기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서류 구했습니다. 진짜? 네. 유언장 원본이랑 아버지가 위조한 상속 포기 각서까지 몰래 복사해 왔어요. 잘했어. 지금 어디야? 병원 앞이요.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병원으로 돌아가니 태민이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저한테 건네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거요. 근데 어머니, 빨리 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 네. 제가 요즘 이상하다고. 아마 감시할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고마워, 태민아.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아 좀. 잘 부탁드려요. 태민이 힘없이 웃더니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울 수도 있고 불쌍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오유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CCTV에 덕자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서아의 배를 향해 발을 휘두르는 장면, 쓰러지는 서아, 피가 번지는 바닥.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간호사 3명과 환자 2명이 진술서를 써줬습니다. 모두 덕자가 먼저 손을 댔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오유진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특수폭행, 상해, 유산미수로 갔어요. 검찰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고 조만간 기소될 겁니다. 시댁 쪽 반응은요? 난리 났죠. 합의하자고 접촉해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지시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었습니다. 돈 몇 푼 받고 끝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재정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어때요? 시아버지 정만규 씨 빚이 23억입니다. 그것도 사채까지 섞여 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더라고요. 사채요? 네. 이자만 해도 매달 몇 천만 원씩 나가요. 거래처 외상값도 밀려 있고 직원 월급도 2달째 못 주고 있대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대저택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몰고 모피 코트에 다이아몬드 두르고 다니더니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던 겁니다. 신우이는요? 정세린 씨는 더 가관이에요. 신용카드 6장, 전부 한도 초과, 연체 기록도 있고 대출도 있어요.
총 채무가 한 3억쯤 됩니다. 3억? 한 푼도 버는 게 없으면서 3억을 빚지다니. 이 정보 어떻게 쓸 거예요? 거래처에 좀 흘릴 겁니다. 정만규 씨가 자금 사정 어렵다고. 그러면 외상값 받으러 몰려들 거고 사업은 스스로 무너져요. 차갑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변호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조 서류 분석 결과 명백한 문서 위조죄예요. 할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상속 포기 각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검찰에 넘길 겁니다. 잘 됐네요. 네. 이제 저쪽은 사면 초과예요. 형사, 민사 동시에 압박 들어가고 재정도 무너지고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아가 침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 응, 잠깐 볼일 봤어. 저는 딸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담이는 어때? 서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많이 움직였어. 발차기도 하고. 그래, 튼튼하네, 우리 도담이.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그냥 건강하게 아기만 낳으면 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맙긴 뭘.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전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시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시아버지 정만규의 사업이었습니다. 오유진 변호사가 말한 대로 거래처에 정만규의 자금 사정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소문은 불처럼 번졌고 외상값 받으러 업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사무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결국 사업체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강남의 중견 건설업체 부도, 대표 정만규 씨 잠적. 화면에는 경매 딱지가 붙은 사무실 건물이 비쳤고 밀린 월급 받으러 온 직원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석 달째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사장님이 곧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렸어요. 화면 속 직원의 얼굴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저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저택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3층짜리 양옥집, 정만규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집이 법원 경매 목록에 올랐습니다. 감정가 45억. 하지만 빚이 더 많아서 팔아도 남는 게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신우이 정세린도 무너졌습니다. 카드가 전부 정지됐습니다. 연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아버지 회사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린이 SNS에 자랑하던 명품백들, 해외여행 사진들, 그게 전부 아버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정세린 씨 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세린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 한때 콧대 높이 세우고 저를 무시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덕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수폭행, 상해, 문서위조 사기. 죄목이 줄줄이 붙어서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에서 덕자는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임신 6개월의 임산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상속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징역 5년, 실형이었습니다. 저는 법정 방청석에서 그 선고를 들었습니다. 덕자가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가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야.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였습니다. 저는 서아 병실로 가는 길이었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정만규, 정세린, 그리고 수의를 입은 덕자까지. 경찰이 호송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어른. 정만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세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만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이어 세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덕자도 수갑찬 손을 모으고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덕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이 병원을 활보하던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합의해 주세요. 그러면 형이 줄어든대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시면 빚도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을게요. 정만규와 세린도 입을 모았습니다. 간절한 목소리, 떨리는 어깨, 진심으로 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일어나라고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만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우리 서아밥에 약을 탔죠? 아이가 안 생기게. 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굶기고 잠 안 재우고 일 시키고 임신한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건 그리고 병원에서 발로 찼죠. 우리 서아배를, 아이가 든 배를.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죠? 500억 때문에. 그 돈 가로채려고 제 딸을 죽이려 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CCTV, 목격자, 유언장, 위조 서류. 전부 다. 당신들이 뭘 했는지 세상이 다 알아요. 덕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딸이 피 흘리면서 쓰러졌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요? 엄살 떤다고 했죠? 차라리 사라져버리라고 했죠? 덕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용서를 빌었어야지. 지금 와서 무릎 꿇으면 다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다려요. 정만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내는 감옥에, 딸은 수사받고 이러다 다 죽어요.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딸 건드린 순간 끝났어요. 정만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덕자의 울음소리, 정만규의 탄식, 세린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 병실 앞에 도착해서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아가 침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들렸어? 밖에서 뭐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서아의 배가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 곧 아이가 나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뭐가? 그냥 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켜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가장 어두운 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벽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일찍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서아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어머니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분만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서아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산모분도 괜찮으시고 아기도 건강해요. 조산이라 좀 작긴 한데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로 옮겨진 서아를 만났습니다. 딸은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 꼭 감은 눈, 오물오물 움직이는 입술. 세상에 이렇게 작고 완벽한 존재가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예쁘지? 서아가 힘없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딸의 이마에 입술을 맞췄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얼굴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서아. 엄마가 더 고생했지.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무사히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며칠 후 서아와 도윤이가 퇴원했습니다. 시댁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돌아갈 집도 없었죠. 대저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정만규는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덕자는 교도소에, 세리는 수사 중이었으니까요. 대신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소박한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태민이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시댁 재산 중 유일하게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적금을 해약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서아와 함께 새 집 거실에 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서아가 도윤이를 아는 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치? 햇살이 잘 들어서 좋아.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봉우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 피겠네. 도윤이 데리고 산책 나가자. 응, 좋아.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아기를 달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덕자에게 모욕당하던 날 새벽에 피를 흘리며 전화하던 서아의 목소리, 복도에서 발길질 당하는 딸을 보며 느꼈던 그 끔찍한 공포, 변호사 사무실, 법정, 경매 딱지가 붙은 대저택, 무릎 꿇고 빌던 시댁 식구들, 분노의 나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지켜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제 딸을, 제 손자를, 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싸웠고 이겼습니다. 엄마, 뭐해? 서아가 안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그냥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셋이서 잘 살자. 셋이라니. 태민이도 있잖아. 아, 맞다. 넷이구나. 서아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태민은 시댁과 인연을 끊고 서아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것 같기도 했고 진심으로 아내와 아이를 지키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들이 선물이야. 어머, 여보. 케이크까지.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생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100일 때 또 하나 사올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35년을 살았구나.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함께 서 있구나. 고마워, 여보. 뭐가? 그냥 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아와 도윤이는 안방에서 잠들었고 남편도 작은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로 했습니다. 누가 또 우리 식구를 건드린다면 그때도 싸울 겁니다. 이번처럼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
그 희뿌연 시간.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햇살 드는 작은 집에서 새 출발을 하고 저는 단단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